당신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당신밖에. 운전기사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설레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워서도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이 너무나 진짜 절망처럼 들려서 그냥 숨이 막혔다고요. 이 이야기는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황금 세 장 안에 갇혀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이고 그 세 장의 문 앞에 우연히 서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슬픕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인생이 한순간에 훅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꺾이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꺾이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 주인공 박 씨는 두 가지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박 씨의 본명은 박정식이었는데 이 이야기에선 그냥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더 친근하기도 하고 사실 이분 스스로도 나는 그냥 박 씨야, 박 씨하고 자기를 낮춰 부르는 분이거든요. 박 씨는 52살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 출신으로 젊었을 때는 트럭 운전을 했고 중간에 작은 식당도 해봤고 건설 현장에서 잡일도 해봤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자리 잡은 게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이것저것 손 안 댄 일이 없을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실하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항상 그렇게 공평하진 않잖습니까? 10년 전에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 빚이 이자가 붙고 이자가 또 이자를 낳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아내는 그 과정에서 많이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은 둘인데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작은애는 중학생이었죠. 박 씨는 가족들 보기 민망하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줄 알고 부엌에서 소주를 홀짝이고 있는데 아내가 뒤에서 조용히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서울 한번 가봐요. 거기서 뭐든 해봐요. 우리가 이러다간 진짜 다 무너져.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보다 더 차분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말을 꺼내듯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차분함이 더 가슴이 아팠다고 박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서울로 왔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고향 친구가 소개해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서울살이는 냉정했습니다. 50 넘은 남자가 쓸만한 일자리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해봤고 택배 분류 작업도 해봤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한테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고시원에 살던 아는 형이 귀띔을 해줬습니다. 정씨가 너 운전 잘하잖아. 대형 면허도 있고 어디 재벌 집에서 전속 운전기사 구한다더라. 연봉이 꽤 괜찮다는 것 같던데 한번 알아봐. 박 씨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재벌집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근데 형이 계속 야, 너처럼 믿음직하게 생긴 사람이 딱이야. 재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 좋아해 하고. 설득을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은 강남 어느 고급 건물에서 봤는데 박 씨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로비에 있는 소파 하나가 자기 고시원 방보다 비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면접을 본 건 비서실장이라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꼿꼿하고 말도 적고 마치 사람을 스캔하듯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에 운전하신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네, 있습니다. 음주는요? 끊었습니다. 완전히. 왜요? 박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눈을 살짝 들어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출근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합격 통보도 그렇게 건조하게 왔어요. 근데 박 씨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울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회사는 강씨그룹이었습니다. 강씨그룹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업계에선 꽤 이름 있는 중견 재벌이었어요. 건설, 유통, 호텔업에 걸쳐 있는 기업이었는데 회장은 강동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젊었을 때 고생해서 일군 사업이라는 걸 주변에서 다들 알고 있었죠. 박 씨가 맡은 건 회장 사모님의 전속 운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이요. 이게 좀 특이하죠. 보통 전속 운전기사라고 하면 회장 같은 최고 권력자를 모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박 씨의 역할은 사모님이 병원 가는 날이라든지 모임이 있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 차를 모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이름은 최정인이었습니다. 61살. 박 씨보다 9살 위였습니다. 처음 차에 타셨을 때 박 씨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 오늘부터 모시게 될 박정식입니다. 사모님은 박 씨를 한번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부탁해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화려한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에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처음 한 달은 그냥 그랬습니다. 병원 가시면 병원, 백화점 가시면 백화점, 드물게 점심 모임이 있으면 그 식당으로. 사모님은 박 씨한테 뭔가 말을 특별히 시키지 않으셨고 박 씨도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처음으로 사모님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취직하고 한 달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사모님이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피부과 예약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교통이 많이 막혔습니다. 박 씨가 내비 보면서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박 씨 고향이 어디예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박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구미 쪽입니다.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처자식이 거기 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왠지 코끝이 찡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도 경호원들도 그 어떤 직원들도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물론 박 씨는 내색 없이 그냥 별 말씀을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예의니까요. 그 후로 사모님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말을 거셨습니다. 날씨 얘기, 도로 얘기 그런 가벼운 것들이었지만 전에 없던 일이었죠. 박 씨는 그냥 사모님이 원래 좀 낯을 가리시는 분인데 적응을 하시는 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을 무렵 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사모님 모임이 저녁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였는데 박 씨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박 씨는 졸음이 오는 걸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다 돼서 사모님이 오셨는데 얼굴이 좀 창백하셨어요. 차에 타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박 씨는 그냥 조용히 출발했어요. 집까지 한 30분 거리였는데 5분쯤 갔을 때 사모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 잠깐 어디 조용한데 세울 수 있어요? 박 씨는 좀 당황했지만 곧 공원 근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모님은 창문을 내리고 밤 공기를 마시셨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계셨어요. 박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아주 가늘고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박 씨는 놀라서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살짝 봤습니다. 사모님이 눈을 감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 5분쯤 지났을까 사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출발해요.
집에 도착해서 사모님이 내리시면서 박 씨한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박 씨는 차를 주차하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대요. 불쌍하다고 해야 할까,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 이 크고 화려한 저택에 사는 분이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때부터 박 씨는 사모님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냥 모시는 분이 아니라 어딘가 외롭고 힘드신 분이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이후에 점점 더 확인이 됐습니다. 저택은 외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꽤 큰 대지의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고 경호원이 항상 2~3명 있었어요. 사모님 방은 2층이었는데 회장님 집무실 겸 침실은 3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한 집에 사시지만 층이 다르게 지내시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규모가 큰 집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박 씨가 일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외출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장님 차가 따로 있었고 전속 기사도 따로 있었어요. 사모님은 사모님 일정이 따로 있었고요. 두 분이 같은 공간에 계시는 게 식사 때나 아주 중요한 공식 행사 때 정도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좀 묘했습니다. 하우스키퍼 아주머니들이 2분 계셨는데 그분들도 말이 없고 표정이 없었어요. 뭔가를 조심하는 듯한 분위기랄까요? 박 씨는 처음에 그냥 대기업 회장님 댁이라 원래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 했습니다. 3달쯤 됐을 때 박 씨는 처음으로 회장님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사모님을 모시고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회장님이 현관 쪽에 계셨어요. 박 씨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드리는데 회장님이 거기 서서 사모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딱히 뭔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계셨는데 그 눈빛이 박 씨한테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뭔가를 점검하는 것 같은 눈빛이랄까요? 사모님은 회장님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살짝. 아주 살짝이지만 박 씨는 그걸 느꼈습니다. 늦었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모님은 짧게 네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장님은 박 씨를 한번 쭉 훑어보셨습니다. 박 씨는 똑바로 서서 인사를 드렸어요. 잘 모시고 왔나? 네, 회장님.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박 씨는 그 회장님의 눈빛이 오래 기억났다고 합니다. 차가운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닌 그 눈빛이요. 그로부터 2달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씨가 일한 지 5달이 넘어가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집안 분위기에도 익숙해져 있을 때였어요. 그날 밤 박 씨는 차를 주차하고 기사 대기실에서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하우스키퍼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말했습니다. 박 씨 사모님이 잠깐 보자고 하시는데요. 박 씨는 좀 의아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사모님이 부르신다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우스키퍼 아주머니를 따라 안 채 거실로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 낮은 테이블에는 위스키 잔이 하나 있었고요. 조명이 낮게 켜져 있었고 회장님은 3층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어요. 앉아요. 사모님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박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는 건지. 근데 사모님이 다시 한번 눈으로 소파를 가리키시니까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뭐 마실 거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박 씨가 술 안 마신다고 했지요? 그럼 차라도 줄까요? 그냥 물이면 됩니다. 물을 가져온 뒤 하우스키퍼가 나가자 둘이 남았습니다. 사모님은 위스키 잔을 가볍게 돌리면서 창밖을 보셨어요. 박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랑 떨어져서.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박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사모님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사실 외로워요. 박 씨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크고 화려한 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시는 분이 외롭다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시다니. 이 나이 되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딱히 더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박 씨는 그게 위안이 돼요? 뭐 위안이 된다기보단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덜 서럽지 않나 싶어서요. 사모님이 잠깐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 씨는 솔직하네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좋아요. 솔직한 게. 그날 밤 두 분은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딱히 뭔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계절 얘기, 박 씨 고향 얘기, 서울살이 힘든 거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시간이 박 씨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냥 자기 또래 아는 사람한테 하듯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사모님과 기사 사이에 거리감 같은 게 없었다고 할까요? 박 씨는 집에 돌아오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를 나눈 것 뿐이니까요. 근데 뭔가 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이 좀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모님은 가끔씩 밤에 박 씨를 부르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 정도요. 회장님이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계신 날이면 사모님은 혼자 거실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 박 씨를 부르셨어요. 처음엔 박 씨도 그냥 사모님이 심심하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말 상대가 필요하신 거겠지 하고요. 근데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대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박 씨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씨, 나한테 아들이 있는 거 알아요? 네, 들었습니다. 미국 계신다고. 맞아요. 미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손자도 있어요. 사모님이 잠깐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하진 않아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릴 때 내가 많이 못해줬거든요. 그 애는 아빠 편이에요. 지금도 아빠한테는 전화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나한텐 명절 때나 연락이 와요. 사모님의 목소리에 특별히 슬픔이 묻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담담함 속에 뭔가 오래된 상처 같은 게 느껴진다고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못해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이 한참 창밖을 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천천히 얘기할게요. 오늘은 말하기 싫어요. 그날은 거기서 대화가 끊겼습니다. 박 씨는 집에 가면서 내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릴 때 많이 못해줬다. 이분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 의문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조금 더 풀렸습니다. 그날 사모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진료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박 씨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 핸드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들어가 계셔서 박 씨가 받을 수가 없었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모님이 나오셔서 부재중 전화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비서한테 전화가 왔네요. 비서실에서 왔다면 회장님 쪽이겠구나 싶었지만 박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차에 타셔서도 사모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 사모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 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박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요.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그냥 한강 한 바퀴 돌아요. 천천히. 알겠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강 주변 도로를 천천히 달리는데 사모님은 창밖의 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였는데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한 20분을 그냥 달렸을까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 나 어떤 사람 같아요? 예? 내가 어떤 사람 같냐고요? 솔직하게. 박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강하신 분 같습니다. 강해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티를 안 내시잖아요. 사모님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박 씨의 가슴 한쪽을 콕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표현할 데가 없다. 이 큰 집에 살면서 하우스키퍼도 있고 기사도 있고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은데 정작 자기 마음 한쪽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마음 맞는 분이 없으세요? 친한 분이라든지. 다들 남편 눈치 봐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남편 편이라는 말은 이분이 오랫동안 얼마나 고립되어 지내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모셔다 드리고 박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처한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맞았습니다. 사모님이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조금 더 자세히 꺼내신 건 박 씨가 일한 지 7달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두 분이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는데 사모님이 평소보다 위스키를 좀 더 드신 것 같았습니다. 취하신 건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말씀이 좀 더 많아지신 것 같았어요. 박 씨, 나 남편이랑 결혼한 게 25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때 강 회장은 33이었고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집안이 어떻게 연결돼서 만나게 됐는데 사모님이 잠깐 멈추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은 아니에요.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안이 사업이 어려워졌거든요. 아버지가 빚이 있었고 강 회장 집안이 그걸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때는 흔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딸을 팔아서 집안 살리는 거 말이에요. 사모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담담함 아래에 뭔가 오래된 분노 같은 것이 있다는 걸 박 씨는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았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이 사람이 나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 본다는 걸. 소유물이라면 어디를 가든 보고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든 알려야 하고 전화는 누가 했는지 확인하고. 처음엔 그게 관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엔 감시라는 걸 알았죠. 박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심상치 않게 들렸거든요. 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혼자 내려가야 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비서를 딸려 보내더라고요. 감시하려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어머니 간병하는 자리에까지 감시자를 보내는 남편. 사모님이 위스키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아들이 아빠 편인 건 당연해요.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내가 항상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남편 눈치 보느라 아이한테 충분히 못 해줬어요. 그러니 아이 눈에는 엄마가 뭔가 부족해 보였겠죠. 박 씨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들어야 할지. 근데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이 박 씨를 보셨습니다. 박 씨는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박 씨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말이 박 씨한테는 뭔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이분 주변에 정말로 이해관계 없이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들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요. 박 씨가 그렇게 말했고 사모님이 처음으로 박 씨한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박 씨는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엔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모님은 박 씨를 더 자주 불렀고 더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박 씨도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박 씨는 그 당시에 자기 감정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외롭고 자기는 그 외로움의 청자가 되어드리는 것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세상 일이 항상 자기 생각대로 딱딱 경계가 지어지진 않는다는 거잖습니까?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사모님이 낮에 혼자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드라이브요. 두 사람은 북한산 쪽으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때였는데 경치가 참 좋았어요. 사모님이 어느 전망 좋은 곳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셔서 박 씨가 작은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분이 차에서 내려 경치를 봤는데 사모님이 바람이 부는데도 아무 말 없이 멀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박 씨는 옆에 서 있었어요. 한 30cm 정도 거리로요. 그 순간이 참 묘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데 뭔가 그 상황이 일과 고용 관계를 넘어선 어떤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물론 그걸 박 씨가 입 밖에 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쁘죠? 네, 참 좋네요. 나는 이런 거 좋아요. 큰 것들. 산이나 강이나 바다. 보고 있으면 내 걱정이 작게 느껴지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박 씨를 살짝 옆으로 돌아보셨습니다. 박 씨는 지금 행복해요? 박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 뭐가 행복이지? 근데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행복한진 모르겠고 그냥 버티는 중입니다. 근데 요즘은 버티는 게 전보단 낫네요. 왜요? 뭐 여러 가지가요. 일도 안정됐고 말 상대도 생긴 것 같고. 박 씨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솔직한 말이었나 싶어서요. 근데 사모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앞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래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자기 마음을 좀 더 엄격하게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유부녀고 자기 사용자이고 자기는 기사인데 이 관계가 자꾸 묘한 방향으로 기우는 것 같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박 씨 스스로가 경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모님도 이미 뭔가를 느끼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박 씨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그 후 어느 밤 사모님이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간에 박 씨를 부르셨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는데 거실에 오니까 회장님이 외출 중이셔서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어요. 사모님이 박 씨한테 처음으로 뭔가를 부탁하셨습니다. 박 씨, 나한테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며칠 후에 내가 잠깐 서울을 벗어나고 싶어요. 사흘 정도. 동해 쪽에 아는 펜션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남편한테 말하면 아마 혼자 못 가게 할 거예요. 비서를 딸려 보낼 테니까. 박 씨는 이미 그 말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느꼈습니다. 제가 모셔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회장님한테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보고가 돼요. 항상. 사모님이 잠깐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혹시 다른 차로 갈 수 있을까요? 회사 차 말고. 그리고 일정을 다른 걸로 해놓고.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드라이브 부탁이 아니었어요. 남편한테 거짓 보고를 하고 몰래 움직이는 걸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모님, 부담스럽죠? 제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부탁이라서요.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강요는 안 해요. 싫으면 싫다고 해도 돼요. 박 씨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옳은 건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사흘이라도 자유롭게 숨을 쉬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건가?
수십 년을 감시 속에 살아온 사람이 사흘 쉬겠다는 게 언제 출발하실 겁니까? 사모님이 박 씨를 보셨습니다. 눈빛에 뭔가 감사함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요. 알겠습니다. 제 친구 차를 빌리겠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데 박 씨는 딱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10초가 이후의 모든 일의 시작이었지만 그 순간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았대요. 화요일 아침 박 씨는 친구한테 오래된 소렌토를 빌렸습니다. 회사 차가 아닌 차로요. 사모님은 간단한 짐 하나만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우스키퍼한테는 지인 모임이 있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고요. 동해까지 가는 길이 4시간쯤 됐는데 그 4시간 동안 사모님이 달랐습니다. 긴장이 풀렸달까요? 목소리도 좀 더 가볍고 웃음도 좀 더 자연스럽고. 박 씨는 그걸 보면서 이분 평소에 얼마나 긴장하고 계셨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주인이 사모님을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았어요. 어떤 루트로 알게 된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조용히 와서 쉬고 가시는 데를 미리 알아두신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따로 방을 잡고 사모님 방과는 멀찌감치 있었습니다. 이분 개인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날은 사모님이 혼자 바다를 걸으시다 오시고 저녁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드셨습니다. 박 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따로 드셨어요. 그랬더니 저녁을 다 드신 사모님이 박 씨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따로 밥 먹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같이 먹어요. 그게 예의가 아닌가 해서요. 여기선 예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있어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있어요. 이분한테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가 느껴졌어요. 박 씨는 그냥 자리를 옮겨 같이 앉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당에서 출발해서 걷다가 바닷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밤바다 소리가 들리는 데서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20대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림요? 네. 미술 대학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했고 그냥 평범한 여자 대학으로 갔죠. 그 다음엔 결혼을 했고 그림은 결혼하고 나서도 잠깐 배우다가 남편이 의미 없는 취미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왜요? 시간 낭비래요. 그림 그리러 나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박 씨는 그 말에 뭔가 분노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림 배우는 게 뭐가 문제라고. 지금도 그림 그리고 싶으세요? 사모님이 잠깐 웃으셨습니다. 지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보는 것 정도가 좋아요. 그거면 됩니다. 이게 좋으면 이걸 즐기시면 되죠. 사모님이 박 씨를 보셨어요. 박 씨 말하는 거 들으면 뭔가 단순하게 들려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게 좋아요.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복잡하게 볼 만큼 똑똑하지 않아서요. 사모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내서 웃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 사흘이 박 씨한테도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서 밥 먹고 걷고 바다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 평범함이 박 씨한테는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이 거기서는 진짜 자기 자신 같으셨거든요. 저택에서의 그 굳어있는 표정이 아니라 서울로 돌아오는 날 차 안에서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박 씨. 진짜로. 잘 쉬셨으면 됩니다. 응. 잘 쉬었어요. 오랜만에 숨을 쉰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박 씨한테는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숨을 쉰 것 같았다는 말이. 서울에 돌아온 후 며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모님은 평소처럼 조용히 지내셨고 박 씨도 일상적인 일정을 소화했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 씨를 부른 건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동해 간 게 알려진 건가?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침착하게 회장님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은 넓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회장님이 박 씨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요. 박 씨가 앉자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사모님 건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박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게 동해권에 대한 건지 아니면 진짜 사모님 건강을 묻는 건지. 별 이상이 없어 보이십니다. 모임은요? 자주 가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박 씨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재는 것 같았어요. 박 씨 사모님이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박 씨는 그 질문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관심이 아니라 정보를 캐려는 질문이었어요. 특별한 말씀은 없으십니다. 날씨 얘기 이런저런 일상 얘기 정도요. 회장님이 잠깐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박 씨가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에 대한 정보를 기사한테서 캐려 한다. 이건 그냥 감시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감시였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낮에 회장님한테 불려갔다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요.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표정 하나 안 바뀌셨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러셨구나. 사모님 혹시 전에도 이런 일이. 맨날 그래요. 기사들한테 하우스키퍼한테 경호원한테. 다 자기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붙어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내 사람인 사람이 없어요. 사모님이 그 말을 하시는데 얼굴에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너무 오래 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잖아요. 박 씨는 어쩔 거예요? 그 질문이 박 씨한테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어쩔 거냐고. 회장님 쪽 편을 들 거냐, 내 편을 들 거냐,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 거냐 하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사모님 기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모셔야 할 분은 사모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모님이 한참 박 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박 씨.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신뢰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신뢰는 이후의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박 씨는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사모님을 모시고 다녔고 회장님 비서에서 가끔 연락이 오면 아무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모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모님은 박 씨한테 조금씩 더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의 이야기, 아들을 낳고 나서의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부터 남편과 완전히 각방을 쓰게 된 이야기들이요. 박 씨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오래전에 이미 체념했어요. 이 결혼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걸 그냥 포기했어요.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남편이 절대 안 해줄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집이랑 이 재산을 다 지키려면 나를 가둬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나가면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이미지 문제도 있고. 정말 이혼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까?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오래전에. 근데 남편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증거도 돈도 사람도. 나한테 유리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남편은 더 강하게 눌러버릴 거예요.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는 게. 사모님 혹시 이걸 공개적으로 알릴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폭력이라든가. 폭력은 없어요. 손을 댄 적은 없거든요. 그냥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사모님이 외부에 연락을 취할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사모님이 처음으로 박 씨한테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학 때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연락은 해요. 근데 만나기가 힘들어요. 만나면 남편이 알거든요. 그 친구가 언론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박 씨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신 겁니까? 사모님이 잠깐 박 씨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 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박 씨는 이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요. 말씀하세요.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모르게. 박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언제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박 씨는 자신이 이 집의 기사가 아니라 사모님의 편이 됐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회장님한테 들키면 그냥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선이었어요. 중견 재벌 회장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는 박 씨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조용히 갇혀 있었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갇힌 공간에서 자기한테 기대온다는 게 박 씨한테는 무거우면서도 그 무게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분을 만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준비가 됐습니다. 사모님이 모임이 있다는 명목으로 이동하는 중에 잠깐 들르는 형식이었어요. 박 씨가 차를 모는 동안 백미러로 보이는 사모님의 표정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긴장됐지만 어딘가 단단한 표정이랄까요? 그 친구분은 강북의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 씨가 사모님을 모셔드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분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박 씨는 그 사이에 뭔 얘기가 오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렸죠. 사모님이 나오셨을 때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약간 빨갛기도 했고요. 차에 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박 씨, 오늘도 고마워요. 잘 됐습니까? 응. 뭔가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진짜로 일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방법이 생긴다는 건 조용히 덮여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박 씨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상시대로 지냈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보고하고 사모님 일정 소화하고 회장님 쪽에선 별다른 연락 없고 표면적으로는 그냥 조용했어요. 근데 박 씨가 느끼기엔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가끔씩 이상하게 긴장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박 씨를 부르시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낮에 드라이브하면서 짧게 얘기를 나누시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박 씨, 회장님이 지금 바로 보자고 하십니다.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집무실에 들어가니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등을 돌리고 계셨어요. 박 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서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앉아요.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통제된 목소리였는데 그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박 씨가 앉자 회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동해 펜션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박 씨와 사모님이 함께 바닷가를 걷는 사진, 저녁을 같이 먹는 사진. 먼 거리에서 찍은 것들이었지만 두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박 씨는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서슬이 있었습니다. 동해에서 사모님을 모시고 허락 없이 갔죠. 회사 차도 아닌 다른 차로. 내 차와. 박 씨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잠깐 박 씨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 나는 지금 화가 났어요.
근데 그게 당신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이용된 거니까.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은 그냥 이용됐다는 말은 사모님이 박 씨를 도구로 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사모님은 그냥 조용히 해요. 회장님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퇴사예요. 퇴직금은 드리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박 씨가 회장님을 봤습니다. 이 집에서 본 것, 들은 것, 있었던 일들. 절대로 밖에 내지 마요. 알겠어요?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 씨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잘렸다는 것보다도 사모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가 걱정됐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한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을 텐데. 박 씨는 사모님 방 앞을 지나가면서 문을 두드릴까 생각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하우스키퍼 아주머니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사모님이 드리래요. 박 씨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은 채로 나왔어요. 차에 타고 저택을 나오면서 박 씨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3층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이었어요. 2층은 어두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메모와 함께 돈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잘 살아요. 그 세 문장을 읽으면서 박 씨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잘 살아라.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를 생각하니까 그 짧은 메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운전 관련 일을 찾았는데 이번엔 재벌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 소속 기사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한 달쯤 지나서 자리가 생겼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사모님 소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연락을 했다가 회장님한테 빌미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박 씨는 그냥 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누워서 그 동네 바닷가 벤치가 생각났어요. 사모님이 처음으로 소리 내서 웃으시던 그 순간이요. 그리고 거의 3달이 지났을 때 박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박정식 씨죠? 저는 정인 씨 친구예요. 카페에서 뵌 적 있어요. 사모님 친구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왜 연락을? 정인 씨가 박 씨한테 꼭 알려달라고 했어요. 박 씨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모님이. 그러니까 일이 시작됐어요. 생각하던 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박 씨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까? 아직은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정인 씨가 진술서를 작성했고 자료들도 모았어요. 남편 모르게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박 씨 덕분에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거기서 연결이 됐어요. 박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저택을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공식적으로 별거 신청을 했고 지금은 지인 집에 계세요. 회장님이 막지 않으셨습니까? 막으려고 했죠. 근데 이미 언론사 쪽에 연락이 가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나서 더 강하게 못 나온 것 같아요. 뭔가 터지면 더 크게 망가지니까.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 됐네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박 씨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어요. 정인 씨가 한 말이 있어요. 박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이 박 씨였대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평생 그 집에서 그렇게 살다 죽었을 거라고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전화를 쥔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박 씨 직장을 잃게 해서요. 아, 뭐요? 저야 다시 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씨는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가 늦가을이었는데 나무들이 잎을 거의 다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후에 강 회장 관련 기사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의 배우자에 대한 장기간 통제와 감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요. 강씨 그룹 주가가 며칠 만에 크게 흔들렸고 회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그 과정은 길고 복잡했지만 사모님은 결국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일부 이뤄졌고요. 박 씨는 그 모든 과정을 뉴스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자기 역할이라고. 그런데 이혼이 확정된 이후 꽤 시간이 지났을 때 사모님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박 씨예요.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사모님이시군요. 그냥 정인이라고 해요. 사모님은 이제 없어요. 박 씨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요. 처음으로 혼자 살아요. 조그만 아파트인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목소리에서 진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박 씨는요? 저도 잘 지냅니다. 새 직장도 있고요. 가족이랑은요? 명절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많이 컸더라고요. 잘 됐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 한 가지만 말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때 박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집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요. 혼자서는 그 용기가 안 났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박 씨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만 했는데요. 사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내 편에서 운전해 준 것. 그게. 전화가 끝나고 박 씨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박 씨가 고향에 내려가서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내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바보야. 왜요? 직장을 잃으면서까지 왜 그랬어요?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아내가 한동안 박 씨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한테는 그 한마디가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박 씨의 상황이 그랬어요. 직장을 걸고 안전을 걸고 뭔가를 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편에 서기로 한 것. 그게 단순한 감정 때문이었냐, 의리 때문이었냐, 아니면 그냥 그게 맞다고 느껴서였냐 묻는다면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그냥 가만히 못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용기 있는 행동은 다 그렇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모님은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해요. 조그마한 아파트에 이제를 놓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시간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요. 박 씨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향에 좀 더 자주 내려가게 됐고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빚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두 사람은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고 둘 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박 씨가 한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받아보면서 웃던 거요. 그게 자꾸 생각나요. 그거 하나면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됐다고요. 평생 억눌려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바다 앞에서 소리 내서 웃는 걸 옆에서 봤다고. 그게 자기한테는 충분했다고. 누군가의 편이 된다는 게 뭔지,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